세션인데요. 우리 해양 리서치의 홍성국 대표님께서 과거형 인재와 미래형 인재가 어떻게, 여기는 이 제왕제자, 제왕제자입니다. 이거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회사에 직원 뽑아놨더니 이놈이 제왕이야. 이거 환장을 노리시죠.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쉬운 일 사고 쳐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해결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직원. 이런 직원들이 제일 골치 아픈데, 인재하고 과연 미래에 정말 제목이 되는 인재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한 강의 하나 하고요. 또 사실은 오늘 제 강의보다는, 제가 주제를 나서는 것보다는 또 경제에 대한 예측이 가장 요즘 민감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강의를 오늘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리서치, 되게 멋있습니다. 해양 리서치의 우리 홍성국 대표님 모시고 7월에 서평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일단 벌써 힘드시죠? 오래 앉아 계시다 보니까 편하게 앉아 계시고 자세를 좀 바르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걸리는 병의 70%는 자세 불량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몸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 둘 다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계에 계신 분들한테 이 속세 얘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서 저 사람이 인재야, 제목감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사실은 최근에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됐어요. 최근 1, 2년 사이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걸 보면서 제가 작년에 연초해 보니까 옛날에 인재였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 이게 재앙이 됐냐 이거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원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 고민했는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겪었던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개는 관철경리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본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리더십을 얘기하건 조직론을 이야기하건 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전환된 겁니다. 영어로 따지면 우리가 변했다고 체인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는 어디든지 트랜지션이라고 해요. 전환이라는 용어를 써요. 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잣대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인재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 생각이에요. 조직론이나 뭐 인재, 리더십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까지 거의 안 읽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왜? 세상이 바뀌었는데 뭐 그 옛날 얘기해서 뭐래요?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는 자기계발서 나오는 사람들 요즘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이 관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미래를 얘기를 한 IMF 때부터 계속 한 20여 년간 해왔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맞아버려 갖고서 참 요즘 뭐 편하신 분 없으시죠?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행복하니까 여기로 오신 거 아니에요? 가정을 버리고. 철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미래에 살아갈 사람이 갖춰야 될 능력이 뭐냐를 한마디로 저는 철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러 능력이 있겠죠. 요즘 보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코딩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삶의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게 여러 가지 인재의 능력 중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살기도 어려운데 남들 이거 한다고 해서 쫓아오고 저기 한다고 쫓아가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보았다. 격은 뭐냐면, 이런 세상에 있어서 리더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우리나라도 격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한국은요, 세계에서 대학 입학률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저렇게 막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인재가 제왕제자 쓰는 인재인 경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바뀌고 있고, 이런 능력을 갖춘 직원들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리더가 딴 사람보다 쉽게 얘기해서 품격이 한 단계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품,
뭐 능력, 뭐 이런 걸 잠깐 맛보기로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리더의 과정을 겪고 나서 최고의 인재가 되면은 류라고 씁니다. 제가 만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류 있잖아요. 아류 할 때 그 류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독특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어떤 최고의 인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말씀을 드리면 이따 KBS에서 오늘 가요 무대 하는 날인데 그거 끝날 때까지도 못해요. 그래서 잠깐 맛배기로만 말씀드리고 또 경제 얘기도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을 잘 보시면 과거형 인재랑 미래형 인재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생각하는 바가 다 틀리죠.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한국만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입니다. 제가 노르웨이 사진을 갖고 온 건데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2011년에 노르웨이에서 어떤 외딴 섬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일자리를 없었는데 이 친구가 총기 난살해서 120명을 사살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빨간색이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까지 갔었어요. 우리나라가 올해 3만 불 될 겁니다. 10만 불 갔던데 이거 잘 봐서 옆으로 가면 7만 불까지 줄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상에 나와서 월급이 몇 년 사이에 30% 줄은 적이 있어요? 전 국민 공통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센다는 노르웨이가 이런데 노르웨이만 그런 게 아니라 스웨덴이가 핀란드, 우리나라 맨날 북유럽 배우자고 하는데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얘네 보세요. 국민소득 가만히 있잖아요. 한국 계속 올라왔어요. 작건 틀리건 간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너무 비하하고 있는데 이 관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관은 세계 공통의 변화고요. 세계 공통의 트랜지션입니다. 딴 거로 보면은 이 브렉시트 한다고 해서 2014년인가요? 이게 영국의 국회의원인데 총 맞아 죽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브렉시트를 반대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많이 싸운다고도 총 안 쏩니다. 칼도 안 써요. 최루탄 터트린 적은 있어 국회의원에. 멱살은 잡아도 총은 안 쏜다. 근데 민주주의를 수백 년 한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마구 바뀌어가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기억나세요? 월가를 점령하라는 이 시위가 있었죠. 자본주의의 선진국이었고 2014년 12월 말에 끝났는데요. 이게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지금 이걸 이어받은 게 피케티예요. 21세기 되면. 피케티를 이어받은 게 누구예요? 샌더스 의원이에요.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에서 힐러리랑 대선 주자 싸우던 사람입니다. 그거 끝났어요? 아니요. 이걸 이어받은 게 트럼프입니다. 뭐냐면 샌더스까지는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내서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워낙 부자니까 외국에서 뺏어서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크게 보호무역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딴 말로 미국도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과거와 굉장히 달라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이게 여기 뭐 부자분들 많이 오셨을 텐데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얼마를 가져가냐면 미국은 46, 영국은 39, 프랑스 32, 우리나라 45예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이 이게 너무 높으니까 실제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유럽식으로 맞추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어느 나라나 양극화건 뭐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정리한 게 제가 필생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9가지 주제인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 역사시대 이후 최초이거나 아니면 가장 심한 것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해갖고 경제성장을 제어하고 경제성장을 막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에이, 뭐 환경오염 갖고 성장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중년들 많으신데요. 댁에서 뭐 많이 드시죠?
뭐 안 드세요? 뭐 홍삼 이런 거? 여기서 안 드신다. 하다못해 뭐 아로나민 골드라도 드시지 않아요? 잘못 골랐어. 그러면은 왜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초등학생의 30%가 아토피예요. 집에 보면 뭔가 친환경 제품을 다 쓰시고 있고요. 우리나라 쓰레기 대란, 쓰레기 정리하는 것, 대기업, 한전, 포스코 이런 회사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도 지금 탈원전 갈등이 있는 거고 태양광 발전 이런 모든 걸 합치면 얼마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상 GDP가 1800조인데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지금 한 100조쯤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 이전과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기계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특히 AI는 인풋 없이 지가 아웃풋을 낸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갖고 일자리 늘어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일자리 늘어날 수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은 그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 부족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쿠션을 먹어서 딴 쪽에 있으신 분들은 일자리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해요. 제가 그 수치들 이따 경제 강의할 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자리 대량 해고고요. 모든 산업 공급과잉 아닙니까? 커피 전문점도 공급과잉, 이 옆집에 있는 우리 한류도 공급과잉이에요. 거기 그 데뷔하겠다고 몇 년 기다리는 얼마나 공급과잉 아닌가? 역사상 가장 심한 공급과잉. 우리나라 산업으로 보게 되면은 철강,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중후장대형 산업, 소재 산업재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게 소재 산업재가 뭐냐면 철강, 화학, 정유, 소재, 산업재, 기계조선, 건설. 이게 상장기업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안 되는 거는 세계 전체적으로 소재 산업재의 비중이 한국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이 산업이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자꾸 국내적인 요인으로 자꾸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양극화 때문에 더 이상 소비가 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시스템은 인구 증가를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이제는 인구가 정체를 지나서 감소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사회, 역사상 어느 나라나 OECD 선진국 인구를 이렇게 보시면 한 10억 명 정도 되는데 이게 10억 명 끝이에요. 나머지는 소비력은 안 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늘고 있죠. 그 다음 부채는 역사상 어느 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자랑 후에 더 많았다는 썰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느 나라를 가서 통계를 보더라도 그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부채 수준은 가장 높습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이런데 사람들이 이게 역사상 거의 처음 있고 최대의 위기인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양보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책의 주제와 마찬가지 두 가지가 주제가 있는데 리더라는 사람들이 60년대 리더십, 70년대 리더십 이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조직을 이끌어가고 엇박자가 나는 거죠. 여기서 이런 것들끼리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악화돼요. 그런데 특히 한국에서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여기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심화되는 거죠. 서로 상호 교호작용을 하면서. 왜 한국이 심하냐? 당연하죠. 한국은 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예요. 딴 나라들은 시속 50km로 갔는데 우리나라는 시속 100km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다 브레이크를 확 잡으니까 앞으로 쏠림 현상이 가장 심하고 지금 한국은 9% 성장해서 3% 성장으로 브레이크를 확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팡 튀겨나가서 앞유리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는 거예요. 그럼 딴 나라는 어떠냐? 딴 나라 똑같다. 별 수 없다. 이게 관해서 여러분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혁신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어쩌고저쩌고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 그때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때 환경오염이 있었어요? 없었죠. 외부 효과가 있죠. 4차 산업혁명 생산성은 증대된 건 맞지만 없었어요. 그 당시도 공급과잉 때문에 대공황이긴 했어도 지금같이 심각하진 않았고 사회 양극화, 포드 같은 사람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근방에서 티카 가격 내린 사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양극화란 부분들도 뭐 정부가 나서 했고 이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구가 늘었어요.
과거랑 가장 틀린 게 부채 지금보다 작았습니다. 이런 거 감안해 보면 과거랑 비교를 할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원래 요거만 갖고 3시간 강의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이제 인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거 잠깐들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그 인구 문제도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을 때 하나로 딱 정리하면 이래요. 왜 71년을 왔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서 제일 많아요. 여기 71년생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되지? 아유, 굉장히 불쌍하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분들 대학 갈 때 수능을 100만 명이 봤어요. 100만 명이. 작년에 58만 명인가 봤죠? 60, 네? 그 60만 명 깨졌잖아요. 그런데 시험보다 나간 사람이 한 7만 명 된대요. 반수하놨던 애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곤할 테니까 좀 농담 좀 하면은 학교 다닐 때 아주 굉장히 치열했죠. 물론 베이비 부머 때보다는 인프라가 좀 낮아서 낫지만 취직할 때도 경쟁률이 박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 들어갔더니 회사에 또 동기생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구조조정하면 71년생이 앞으로 타겟이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이제 나이 들어서 70세 정도 되면 경로당 가실 거예요. 또 동기생 많으니까 경로당에서 굳은 일 많이 해야 돼. 물걸레질을 해야 되고, 신발 정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도 문제예요. 돌아가시면 또 친구가 많으니까, 쪽수가 많으니까 화장터도 밀려. 그래서 발인을 오후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 71년생이요. 네. 5분반이 있었어요. 네. 초등학교 입학하는 1학년이 17반 이렇게 되고 60몇 명이 70명이니까 학교 그 서 박사님, 저희 때는 3부제도 있었어요. 서울에 숭인초등학교라는 데가 학생이 5천 몇백 명이었어요. 그걸 지금 어디서 비교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내수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왜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보세요.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에서 역피라미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가운데가 제일 두둑한 시기가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냐? 돈 버는 사람, 돈 쓰는 사람, 세금 내는 사람, 국민연금 내는 사람, 보험료 내는 사람이 또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뭐 못된 짓 하는 제일 많은 역사상 제일 비중이 높아요. 근데 지금 장사 잘 된다는 사람 봤냐고요? 그럼 이렇게 가면 여기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은 지금 한국이 미래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는 한국의 시스템은 요걸 가정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 앞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때 한번 보세요. 제가 대우증권 30년 다녀갖고서 사원에서 사장까지 했어요. 이때가 되면은요, 65세에서 경로당 가면은요, 남자들은 빨리 죽으니까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여자들은 오래 사신다고. 그럼 경로당은 30년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경로당 30년 다녀, 뭐 할까? 하루에 점 10원짜리 고스톱을 30년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돌아가실다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앞으로 미래 문제 다 나오는 거죠. 연금 문제. 연금 불가능하죠? 보험도 마찬가지, 건강보험 마찬가지, 뭐 하나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은 너 돌았냐 하고 자꾸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이걸 겪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책이 뭐냐면 넥스트, 다음 정부에 다음 정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고요. 아마 이번 정부나 다음 정부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연금 개편은 불가피하고 건강보험도 그냥 보이는 거예요. 몰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바뀌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학생 숫자가 태어난 애들이 남자 20만, 여자 20만이에요. 40만 명대인데 올해 태어나는 애들이 지금 40만 명이 깨질 거로 보지 않습니까? 올해는? 40만 명이 안 되는데 지금 전문대 포함한 대학 입학 정원이 55만 명이에요. 15만 명이 뭐 해야 되냐 이게 학교들이. 우리는 이런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학생만이에요? 누구 준비해야 돼요? 동네 태권도장 가보셨어요? 태권도장도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사교육 주는 거예요. 올해 5월에 노동통계, 고용통계 나왔는데 가장 많이 주는 게,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주는 게 9만 7천 명 주는 게 교육 분야에서 들었습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정부의 정책 이게 아니에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이미 개인의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은 준 지 한참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육비가 많이 되지? 옛날에 예를 들어서 교육비로 100만 원을 썼으면 5명, 애들이 한 4명 썼다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120만 원을 한 명한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단가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전문용어로 객단가는 올라가고 총액 규모는 줄고 있는 게 이미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빚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역사상 금리가 제일 낮으니까 빚도 제일 많고 양적완화 시중에 돈을 풀어놓은 것도 제일 많아요. 지금 돈을 찍어서 풀어놓은 게 전 세계 주요국만 따지면은 20조 달러가 풀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2경 2천조가 전 세계에 풀려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푸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GDP 대비 따지면은. 아베노믹스 잘한다고 하는데 아베가 일본이 아마 GDP가 550조엔 정도, 540, 50조엔 될 거예요. 아베가 푼 게 한 400조 엔을 풀었을 겁니다. 4조 달러 정도 풀었죠. 그러면 GDP의 한 60, 70% 되죠. 우리나라 GDP 1800조에 70% 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안 풀었어요. 아직 한국은 그래서 건전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좋아졌는데 그걸 갖고 우리도 뭐 해야 됩니다. 뭐 일본을 배우자인데 물론 일본의 상위에 있는 대기업들은 잘하고 있지만 나머지들은 시원찮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 어떻게 하고 리더가 무능하고 개인주의, 단기 과잉 이렇게 나오니까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제로섬 사회가 됐다. 뭐 이 정도로 관을 정리를 하는데요. 이게 때문에 모든 리더십이라든가 인재에 대한 생각들이 다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